1945년 5월 1일 저녁 8시 독일 베를린의 총통관저 지하 5m 아래 차가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벙커의 복도에는 기괴한 정적만이 흐릅니다. 지상에서는 소련군의 폭격으로 도시 전체가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이곳의 시간은 이미 멈춘 듯합니다. 한 남자가 전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제복 매무새를 만집니다. 165cm의 작은 키, 45kg의 깡마른 몸. 그는 자신의 오른발을 물끄러미 내려다봅니다. 안쪽으로 굽어 평생을 절뚝거리게 만든 그 저주받은 다리. 그 다리 때문에 그는 전쟁터에 나가지 못했고 그 다리 때문에 평생을 열등감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그 지독한 열등감을 완성할 마지막 쇼를 준비합니다. 그의 옆에는 아내 마그다 괴벨스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그들은 자신의 손으로 6명의 아이들에게 청산가리를 먹였습니다. 나치 독일의 가장 완벽한 가정으로 선전되었던 그 천사 같은 아이들은 이제 차가운 시신이 되었습니다. 괴벨스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치즘이 없는 세상은 살 가치가 없다. 그러므로 아이들도 데려간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신과 아내뿐입니다. 그는 아내에게 팔을 내어주고 천천히 지상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오릅니다. 매캐한 아량 냄새가 진동하는 정원. 괴벨스는 권총을 꺼내 입안에 밀어넣습니다. 탕, 탕. 두 발의 총성과 함께 선동의 제국은 무너집니다. 시신 위로 휘발유가 뿌려지고 불길이 치솟습니다. 수백만 명을 광기로 몰아넣고 인류 역사 최악의 비극을 설계했던 그 천재적인 혀가 재가 되어 흩어지는 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인물인 악마의 입이라고 불리는 나치의 선전부 장관 요제프 괴벨스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한 평범한 문학 지망생이 어떻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악마의 입이 되었는지 그 소름 끼치는 내막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시간을 되감아 보겠습니다. 시간은 다시 18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독일의 작은 도시 라이트의 평범한 가톨릭 집안, 셋째 아들 요제프 괴벨스가 태어납니다. 하지만 신은 그에게 가혹했습니다. 4살 무렵 앓은 골수염은 그의 오른쪽 다리를 영구적으로 뒤틀어 놓았습니다. 어린 요제프에게 학교는 지옥이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은 그를 절름발이라 놀리며 따돌렸고 그는 신체적 강인함을 숭상하던 당시 독일 사회에서 철저히 도태된 존재였습니다. 그는 운동장에서 뛰노는 친구들을 멀리서 지켜보며 홀로 도서관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 다리는 짧지만 내 지성은 그 누구보다 높다. 나는 힘이 아닌 언어로 세상을 지배하겠다. 그는 지독하게 공부했습니다. 7개의 대학을 전전하며 문학, 철학, 역사를 탐닉했습니다. 마침내 24살의 나이로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따냅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헤어 독토로, 즉 박사님이라 불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독일은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고 장애가 있는 문학 박사에게 일자리를 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가 쓴 소설은 출판사에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거대 언론과 출판사들이 자신의 천재성을 시기하여 앞길을 막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방구석에 처박혀 일기를 쓰며 세상에 대한 복수심을 키워가던 청년 괴벨스. 그때 그의 운명을 바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세상에 대한 복수심을 키우던 그에게 히틀러라는 마약과도 같은 존재로 다가옵니다. 1922년 뮌헨의 한 맥주홀. 괴벨스는 당시 신흥정당이었던 나치당의 당수 아돌프 히틀러의 강연을 듣게 됩니다. 처음엔 천박한 선동가라며 무시했지만 히틀러가 입을 뗀 순간 괴벨스는 전율했습니다. 논리도 근거도 없었지만 대중의 심장을 쥐고 흔드는 그 목소리. 괴벨스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을 저 남자의 광기에 바친다면 세상을 무릎 꿇릴 수 있겠다. 히틀러 역시 이 똑똑하고 도끼 어린 청년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는 괴벨스에게 나치의 불모지였던 베를린을 맡깁니다. 요제프, 베를린을 점령하게 자네의 그 혀로 말일세.
괴벨스는 베를린에 도착하자마자 파격적인 행보를 보입니다. 그는 단순히 정책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쇼를 기획했습니다. 나치 대원들에게 군복을 입히고 밤마다 횃불을 들고 행진하게 했습니다. 일부러 공산주의자들과 유혈 충돌을 유도한 뒤 다친 대원들을 순교자로 포장했습니다. 그는 대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대중은 이해력이 낮고 망각력이 높다. 그러므로 똑같은 거짓말을 수천 번 반복하면 결국 그것을 진실로 믿게 된다. 베를린 시민들은 점점 이 자극적이고 화려한 서사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1933년 나치가 정권을 잡자 괴벨스는 국가국민계몽선전부 장관 자리에 오릅니다. 36세의 젊은 박사 괴벨스는 이제 독일의 모든 신문, 방송, 예술을 통제하는 무소부위의 권력을 쥐게 됩니다. 그는 취임일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모든 매체를 달라. 그러면 나는 어떤 국민이라도 돼지떼로 만들 수 있다. 괴벨스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세계에서 가장 값싼 라디오, 이른바 국민 라디오를 대량 생산하여 보급한 것입니다. 이 라디오는 오직 독일 방송만 수신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이제 독일인들은 밥을 먹을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괴벨스가 편집한 히틀러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부드러운 음악 뒤에는 반드시 유대인에 대한 증오와 나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뉴스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무의식 자체를 개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영화광이었던 괴벨스는 영화가 가장 강력한 최면 도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유명 감독을 기용해 나치 전당대회를 기록한 의지의 승리를 제작하게 합니다. 거대한 스크린 위로 신처럼 묘사된 히틀러의 모습에 독일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열광했습니다. 괴벨스는 말했습니다. 정치는 예술이다. 대중은 그 예술의 재료일 뿐이다. 빼놓지 말아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베를린 올림픽입니다.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에 우승한 그 올림픽입니다. 괴벨스에게 베를린 올림픽은 선전을 위한 거대한 세트장에 불과했습니다. 1936년 올림픽, 괴벨스는 베를린을 거대한 세트장으로 변모시킵니다. 전 세계 기자들이 지켜보는 동안 모든 유대인 박해 표지판을 치우고 가짜 평화의 가면을 씌웠습니다. 세계는 나치 독일의 번영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축제 뒤에서 괴벨스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세계는 우리가 던진 미끼를 물었다. 괴벨스는 대중을 하나로 묶기 위해 공통의 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을 인간이 아닌 쥐나 기생충으로 묘사하는 만평과 영화를 매일같이 쏟아냈습니다. 상대를 인간이 아닌 괴물로 믿게 만드는 것, 그것이 훗날 홀로코스트라는 참극을 가능케 한 심리적 기초 작업이었습니다. 거짓은 승리를 먹고 자란다. 1939년 3월 독일의 폴란드 침공과 함께 인류사 최대의 비극인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괴벨스는 이제 선전 장관에서 전쟁의 나팔수로 변신합니다. 그는 매일 밤 뉴스 필름인 독일 주간 뉴스를 제작해 전선으로 보냈습니다. 스크린 속 독일군은 무적이었고 점령지의 시민들은 나치를 환영하는 것처럼 묘사되었습니다. 괴벨스는 군인들에게도 라디오를 보급해 고향의 소식과 선전 가요를 듣게 하며 그들의 투지를 불태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을 때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승리 그 자체가 진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쌓아올린 거짓의 성벽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1943년 초 초롱성 닿던 독일군이 러시아의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괴멸당합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참패. 수십만 명의 독일 청년들이 얼어붙은 땅에 묻혔다는 소식이 베를린에 전해지자 독일 국민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괴벨스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비극적인 패배조차 유럽을 지키기 위한 고귀한 희생으로 포장했습니다. 그는 라디오를 통해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패배한 것이 아니다. 더 큰 승리를 위해 잠시 멈춘 것뿐이다. 그는 대중의 공포를 오히려 적에 대한 증오로 치환하는 마법을 부렸습니다. 1943년 2월 18일 베를린 스포츠 궁전. 괴벨스는 생애 가장 유명하고도 끔찍한 연설을 위해 단상에 오릅니다. 독일의 전세가 급격하게 불리한 상황에서 그는 전세를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천 명의 청중 앞에서 그는 땀을 흘리며 포효합니다. 여러분은 총력전을 원합니까? 만약 필요하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철저하고 급진적인 전쟁을 원합니까? 군중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예. 그 소리는 베를린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괴벨스의 연설은 사실상 답정너의 연설로 치밀하게 짜놓은 각본이었습니다. 청중들은 그 숨은 의도를 알고 있었을까요? 그 대담이 자신들과 자신의 아이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사형 집행서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이 연설을 통해 사실상 독일 국민을 공범자로 만들었습니다. 국민 스스로가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고 외치게 함으로써 나중에 전황이 아무리 비참해져도 나치 정권에 항의할 명분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 연설은 국가를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치 정권의 수명을 단 하루라도 더 연장하기 위해 독일 민족 전체를 방패막이로 내세운 악마의 승부수였습니다. 괴벨스는 만족스럽듯 웃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일기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완벽한 승리다. 대중은 이제 스스로 파멸을 선택했다. 1944년 독일의 하늘은 더 이상 나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합군의 폭격기가 베를린의 밤하늘을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괴벨스가 그토록 자랑했던 철의 의지는 무너지는 건물 잔해 속에 파묻혔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시 1945년 5월 1일에 지하 벙커로 돌아왔습니다. 히틀러가 자살한 뒤 괴벨스는 단 하루 동안 독일의 총리직을 맡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나치 신화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아내 마그다와 함께 최후를 준비합니다. 마그다는 자신의 아이들이 나치즘이 사라진 비참한 세상에서 살아가게 할 수 없다며 아이들의 입에 청산가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괴벨스 자신은 아내를 쏘고 스스로의 입안에 총구를 밀어 넣었습니다. 이렇게 선동의 제국은 그렇게 한 줌의 재로 변했습니다. 소련군이 벙커를 점령했을 때 발견된 것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검게 그을린 괴벨스의 시신이었습니다. 그가 평생 감추려 했던 뒤틀린 다리만이 그가 누구였는지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괴벨스는 죽었지만 아직도 그의 사람의 머리를 점령하고 지배하는 기술은 살아 있습니다. 단순화, 반복, 그리고 감정의 자극. 이 세 가지 원칙은 오늘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가짜뉴스, 혐오 표현, 정치적 양극화의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요제프 괴벨스가 남긴 가장 무서운 유산은 거짓말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싶어 하는지 파악해 그 욕망을 진실처럼 포장하는 기술입니다. 괴벨스는 거짓말도 수천 번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 역할을 알고리즘이 대신 수행합니다. 괴벨스는 특정 집단을 쥐나 기생충으로 묘사해 대중의 분노를 배출할 희생양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회적 갈등이 깊어질 때마다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가 고개를 듭니다. 괴벨스의 언어는 여전히 온라인 커뮤니티와 댓글창을 유령처럼 떠돌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증오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괴벨스가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독일의 지성인들이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비판적 사고가 사라진 사회에서 언어는 무기가 되고 정치는 종교가 됩니다. 괴벨스의 생애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보여주는 스크린을 보고 있습니까? 당신의 생각은 진정 당신의 것입니까? 평생을 열등감 속에 살며 그 상처를 세상을 향한 증오로 되돌려주었던 남자. 자신의 아이들까지 죽음으로 몰아넣으며 완성하려 했던 그의 광기는 결국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국민은 지배자에게 축복이다. 괴벨스가 남긴 이 섬뜩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 한 제2, 제3의 괴벨스는 언제든 다른 이름으로 우리 곁에 나타날 것입니다.
화려한 수식어 뒤에 숨은 진실을 보는 눈을 가질 것. 그것이 우리가 언어의 악마 괴벨스를 기억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에피소드 인물 세계사의 요제프 괴벨스 편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진실을 구별하는 작은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제국을 건축했지만 비참하게 몰락한 또 다른 인물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질문이나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역사가 됩니다.